저는 정숙입니다. 올해 68세,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3년간 죽을 힘을 다해 간병한 남편이 완치되자마자 제게 한 말이 이혼하자였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도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남편 기철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죠. 하지만 통증이 며칠째 계속되고 얼굴이 노래지더니 급기야 실신까지 했습니다. 여보, 응급실 가야겠어요. 그날 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명. 췌장암 2기.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췌장암은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후에도 최소 2에서 3년간의 항암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췌장암이라니, 인터넷에서 본 그 무서운 병이라니, 생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의사가 잠깐 망설이더군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희망을 가져보세요. 돌려 말했지만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걸요. 기철은 그날 밤 제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이 나이에 이런 짐을 지워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부부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겠다고. 43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다음 날부터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딸 민지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달려왔고 아들 준호는 치료비 걱정부터 했어요. 어머니, 췌장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돈은 내가 알아서 마련하마. 은행 적금 다 털고 집도 담보로 잡아야지. 어머니, 아이들이 놀랐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남편 목숨값에 집 한 채가 뭐가 아깝겠어요?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혹시 수술이 끝났는데 제가 없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보호자분 나와보세요.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앞으로 2년에서 3년간은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정말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온몸에 관이며 선이며 연결돼 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고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여보,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더니 작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들리고 있구나 싶어서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요. 우리 꼭 이겨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 병마를 이겨내고 여생을 평온하게 보낼 줄 알았어요. 퇴원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말끔히 정리하고 남편을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여생은 평온하겠구나 싶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고생 많이 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몸이 아직 회복 중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무뚝뚝해지더라고요. 여보, 몸은 좀 어때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런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외출도 자주 하기 시작했고 어디 가냐고 물으면 바람 좀 쐬고 온다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침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목소리가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해보지 않던 그런 목소리를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요. 제가 3년간 목숨 걸고 지켜낸 남편이 이미 다른 곳으로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수상한 전화 통화를 듣고 나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가더군요. 남편이 수술을 마치고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됐던 그때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니, 사랑이었을까요? 구분이 안 되네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구토, 설사, 탈모,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다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항암 후 남편이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는데 피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황급히 달려가니 남편이 변기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정수가, 나 이제 정말 죽는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24시간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남편이 토할까봐, 갑자기 아플까봐 항상 귀를 열고 있었죠.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밤에는 지킬게요. 민지가 걱정해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해야 해. 아버지가 나를 제일 편애해. 실제로 그랬어요. 남편은 다른 사람이 간병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해줘도 엄마가 어디 갔냐며 찾곤 했어요. 두 번째 항암 후부터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빗에, 어디든 남편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거울을 보고 울더라고요. 정수가, 내가 이 꼴이 뭐야? 당신이 부끄럽지 않아? 무슨 말씀을 하세요? 머리카락 빠진 게 뭐가 부끄러워요? 저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보는 어떤 모습이든 제 남편이에요. 예쁘다고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수가.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포기했을 거야.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에게 의지하고 고마워하던 시절 말이에요. 세 번째 항암부터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이 거의 못 일어나는 수준이 됐거든요. 대소변도 제가 받아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고 43년을 살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든 할 수 있더라고요. 정수가, 미안해. 이런 더러운 걸.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신혼 때 제가 몸살 났을 때 여보가 간병해 줬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루에 죽을 3번 쑤어 먹였고 물도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줬습니다. 약은 시간 맞춰 챙겨 먹였고 몸을 닦아주고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자세도 바꿔줬어요. 제 몸도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목은 저리고 무릎도 삐걱거렸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진하게 생겼고요. 어머니, 간병인 쓰시죠. 준호가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버지한테 제일 좋아. 사실은 간병비가 아까운 것도 있었어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간병비까지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나자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죽도 혼자 드실 수 있게 되고 화장실도 부축해서 갈 수 있게 됐죠. 정수가, 당신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1년간의 고생이 다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2년 차에는 남편이 집 앞까지 산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병을 이겨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3년 차에는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남편 혼자서도 집 안일은 할 수 있게 됐고, 가끔 친구들도 만나러 나가곤 했죠. 정수가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챙길게. 완치 판정을 받던 날 남편이 제게 한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이제 우리 여생은 평온할 거라고. 남편이 저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수상한 전화 통화를 듣고 보니 그 모든 고생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낸 남편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그때 그 고마워, 당신 덕분에 살았어 라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축하합니다. 완치입니다. 3년 만에 들은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완치라니요. 정말 완치라고요. 담당 의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여기 췌장 부위가 깨끗하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부인께서 간병을 정말 잘해주셨나 봅니다. 그 순간 3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밤잠 못 자고 간병한 날들, 남편이 토할 때마다 등을 쓸어준 밤들, 모든 게 의미 있었구나 싶었죠. 여보, 들었어요? 완치래요. 완치.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기뻐서 펄펄 뛰는데 남편은 왜 그렇게 차분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마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아버지 완치야. 완치. 정말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민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도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완치 축하 식사를 했어요. 제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직접 끓였죠. 아버지, 이제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말아요. 손자들까지 와서 남편을 둘러싸고 축하해줬는데 남편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 손자들 덕분에 할아버지가 나았나 보다 하며 농담이라도 했을 텐데 말이에요. 여보, 기분이 어때요?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네요. 응, 좋지. 대답은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완치됐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산책이라도 하러 갈까요? 날씨가 좋은데? 아니야, 피곤해. 예전에는 제 제안을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완치 후에는 자꾸 혼자 있으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그냥 바람 좀 쐬러.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3년 동안밖에도 제대로 못 나갔잖아요. 아니야, 혼자 가겠어. 그날 남편은 3시간이나 밖에 있었습니다. 3년간 제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더니 점점 격일로,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밖에 나갔어요. 여보, 요즘 어디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세요? 친구들 만나고. 그래. 하지만 무슨 친구인지, 어디서 만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뭘 하든 저에게 다 말해줬는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집에 있을 때의 분위기였어요. 3년 동안 저에게 의지하고 고마워하던 남편이 갑자기 거리감을 두더라고요. 여보, 저녁 뭐 드실래요?
갈비찜 끓여드릴까요? 아무거나. 몸은 좀 어때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괜찮아. 대화가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는 걸 봤어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작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가까이 가니까 이런 말이 들렸어요. 응,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시 시작이라니요?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는 걸까요? 보고 싶어. 곧 만나자. 그 목소리가 3년간 한 번도 제게 들려준 적 없는 간절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걸요. 완치가 기적이라고 했는데 정작 저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3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남편이 건강을 되찾자마자 제게서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남편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리고 그 다시 시작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3년 전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싸울 적이었는데, 이제는 남편 혼자 어디론가 떠나려 하고 있으니까요. 그 수상한 전화 이후로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외출이 잦아지는 건 물론이고 집에 있어도 딴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여보, 점심 드세요. 응. 아, 그래. 대답은 하면서도 눈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3년간 간병할 때는 제가 조금만 자리를 비워도 정수가 어디 갔어? 하며 찾던 사람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2주 후였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어떤 친구요? 왜 그렇게 캐묻고 그래? 답답하게. 남편이 짜증을 내는 건 처음 봤어요. 3년간 간병받으면서 한 번도 저에게 짜증낸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봤습니다. 카페에 앉아 여자와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입원했을 때 병문안 왔던 여자였어요. 그때는 옛날 직장 동료라고 소개했었는데, 여보, 오늘 누구 만났어요? 친구들이랑 만났다고 했잖아. 혼자 온 것 같던데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감시하고 그래? 사람이 숨 막혀. 감시라니요. 3년간 밤잠 안 자고 간병한 아내가 궁금해하는 게 감시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잠금은 걸려 있었지만 문자 알림은 볼 수 있었어요. 윤정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윤정. 그 이름을 본 순간 기억이 확 살아났어요. 남편이 젊을 때 사귀던 여자친구 이름이었거든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3년 정도 사귀었다고 들었던.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누구랑 만나는지, 뭘 하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보면 또 짜증낼까봐 참아 못했죠. 2주가 더 지났을 때 민지가 집에 왔어요.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민지에게 털어놓았죠. 아빠가 요즘 이상해. 자꾸 외출하고 누군가랑 만나는 것 같아. 설마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민지는 믿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3년간 죽을 고비를 넘긴 남편이 갑자기 바람을 필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카페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2인분 주문한 영수증이었는데 그날은 분명히 혼자 산책한다고 나간 날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요즘 자꾸 외출하시는데 정말 친구들만 만나는 거예요? 남편이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수가,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3년 동안 병원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잊고 살았어.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나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고. 그럴 듯한 말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저도 함께하면 안 될까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하고. 아니야, 나 혼자 하고 싶어. 그 말이 마치 칼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어요. 3년간 함께했던 우리가 이제는 따로 살고 싶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며칠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정수가, 나, 윤정이랑 다시 만나고 있어.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에게도 남은 인생이 있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 여보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혼하자, 정수가. 그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니. 3년간 죽을 힘을 다해 간병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혼이라니. 아빠. 그때 마침 들어온 민지가 소리쳤어요. 상황을 파악한 민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소리쳤죠.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지야, 넌 몰라.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 사랑이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3년 동안 아빠 똥오줌까지 받아내면서 간병한 엄마는 뭐란 말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리기만 했죠. 미안해, 정수가. 하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그 밤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수술대에 오르던 그날 밤, 끝까지 지켜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하는군요. 민지가 소리치고 집을 나간 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43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어색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그 윤정이라는 여자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울고 소리치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야. 내가 20살까지.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50년도 더 된 옛날 일인데. 작년 7월이었어. 내가 항암 치료 받고 있을 때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지. 작년 7월. 남편의 항암 치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있었는데 언제 그런 만남이 있었을까요? 정확히 언제요? 저도 맨날 병원에 있었는데 당신이 집에 죽 끓이러 간 사이에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제가 남편이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이려고 집에 갔다 온 적이 있었죠.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었는데 바로 그때였구나 싶었어요. 그래서요. 그 2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윤정이가 내 소문을 들었대.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병문안 왔다는 거야.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데요? 고향 동창회 모임에서. 누군가 얘기했나 봐.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향 동창회라니. 남편이 동창회에 간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요? 그 여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거네요. 응, 병원에 직접 왔어. 저 모르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남편을 위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끔 연락하게 됐지. 안부 묻고 그런 정도로. 가끔이 얼마나 가끔인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니. 그것도 항암 치료로 죽을 고생을 하던 와중에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올해 봄쯤부터. 올해 봄이면 남편 상태가 많이 좋아졌을 때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자주 외출한다더니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군요. 어디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가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공원에서 산책이라니요. 저는 3년 동안 남편과 집 앞 골목도 제대로 못 걸어봤는데 그 여자와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고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길래 갑자기 저와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했어. 우리가 젊었을 때 못다 한 사랑을 이제라도 해보자고.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70살의 새로운 사랑이라고요? 정수가, 나도 사람이야. 다시 살아난 기분이니까. 다시 살아난 기분이요? 누구 덕분에 다시 살아났는데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당신이 죽어갈 때 어디 있었어요? 제가 밤새 간병할 때 그 여자는 뭐 했어요? 정수가, 대답해 보세요. 당신이 토하고 설사할 때, 머리카락 다 빠져서 울 때 그 여자가 옆에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에요. 저예요. 제가 다 했어요. 3년 동안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당신을 살렸다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의 핸드폰이었죠. 화면에 윤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받으세요. 지금은 받으라고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어요. 남편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라니요. 그 다정한 목소리 한번 보세요. 응, 지금 좀. 그래. 알겠어. 짧게 통화하고 끊었어요. 뭐래요? 내일 만나자고. 만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혼 절차에 대해 상의하자고.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이혼 절차까지 챙기고 있다니요. 그 여자가 당신 보고 빨리 이혼하라고 재촉하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여자가 당신 부축인 거잖아요. 그때 현관 벨이 울렸어요. 준호가 온 거였어요. 민지가 연락했나 봅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준호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분명 민지한테서 상황을 다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정말 어머니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준호야, 앉아라. 너한테도 설명은 필요 없어요. 민지 누나한테 다 들었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세요? 나도 안다. 하지만 뭐요? 다른 여자 생겼으니까 어머니는 버린다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평소에 조용한 성격인 준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이제 살았다고 어머니 버려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저는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만큼은 제 편이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렸다는 걸요. 준호가 집을 나간 후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말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43년간 쌓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을 몸이 견디지 못했나 봅니다. 응급실에서 눈을 뜨니 민지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지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죽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병원 오는 것도 거부하셨어요. 그 말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와도 남편은 오지 않는다니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낼 거야. 다른 곳이 어디요? 설마 그 여자 집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여보, 정말 이럴 거예요? 43년이 이렇게 가볍나요? 정수가, 미안해.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이제 자유롭잖아. 자유롭다니요. 43년간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유로우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집을 나가던 날 온 동네가 다 알았어요. 짐을 트럭에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정숙 씨, 무슨 일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잠깐 나가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소문은 빨리 퍼졌어요. 며칠 후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 생겨서 집을 나갔다는 걸 말이에요. 시장에 가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3년 동안 간병하는 동안 바람 폈다더라. 어머, 정말. 그럼 완치되자마자 바로 나간 거야? 그렇다더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인 제가 왜 부끄러워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랬어요. 그때부터 집에서 나가기가 싫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동정하는 시선도, 호기심, 어린 시선도 다 싫었어요. 며칠 후 큰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정수가, 기철이가 정말 집을 나갔다니? 네, 그렇게 됐네요. 그 자식이 미쳤나? 당신이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큰아버님은 화를 내시며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아버님, 그냥 놔두세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그 자식 정신 차리게 해주겠어. 결국 큰아버님이 남편을 찾아가셨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오히려 남편은 형님,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라며 뻔뻔하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큰아버님은 완전히 화가 나셔서 이제 너를 내 동생으로 생각 안 한다고 선언하셨어요. 남편의 친구들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남편에게 등을 돌렸어요. 기철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수기가 없었으면 너 진작에 죽었잖아.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입니다라며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2주 후 준호가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며 집에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완전히 정신 나갔어요. 왜? 뭐라고 하던데? 자기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니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랑이라니요. 70살에 무슨 새로운 사랑인가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제 남남이라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지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연락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고립됐어요. 한 달 후 동네에서 남편을 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윤정이라는 여자와 함께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정말 좋아 보이더라. 완전히 신혼부부 같았어. 그 말을 전해준 이웃이 제 표정을 보고 당황하더군요. 아, 미안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2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윤정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는 거였어요. 누가 SNS에서 봤다며 알려줬죠. 사진을 보니 남편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3년간 항암 치료로 수척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젊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사진 보지 마세요. 민지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 봤어요. 제가 3년 동안 살려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얼마나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간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단지 제가 사랑한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진짜로 남편을 사랑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남편의 새로운 사랑은 6개월도 지속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조짐은 남편이 혼자 동네를 배회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씩 제게 알려주더라고요. 정숙 씨, 기철 씨가 요즘 혼자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데 어제는 편의점 앞에서 소주 마시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자업자득이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3개월 후 결정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큰아버님이 알려주신 거였어요. 정수가 기철이 그 여자한테 버림받았대. 네. 돈 다 뜯기고 버림받았다는 거야. 지금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어. 그제야 남편이 왜 혼자 배회하고 다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된 것은 며칠 후였어요. 남편의 옛 동료가 찾아와서 말해줬거든요. 정숙 씨, 기철이가 완전히 망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 윤정이라는 여자가 처음부터 기철이 돈을 노린 거였어요. 집 담보 대출받게 해서 자기 사업에 투자하라고 했대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니요. 얼마나 받았는데요? 2억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 돈으로 윤정이가 카페 차렸는데 3개월도 안 돼서 망했어요. 그래서요? 망하자마자 윤정이가 잠적해버렸어요. 기철이는 빚만 남고 혼자 남겨진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어이없고 한편으로는 허탈했어요. 70살에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나 싶어서요. 지금 기철이가 어떻게 지내는데요?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빚 갚으려고 파지 줍고 있어요. 하지만 2억이 어디 그렇게 쉽게 갚아지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자업자득이지만 43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마음 한구석이 아프더라고요. 한 달 후 남편이 직접 찾아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6개월 전 윤정과 함께 제주도에서 행복해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한 늙은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정수가, 미안해. 갑자기 왜 왔어요? 나, 다시 돌아와도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라고요?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그 여자가 돈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저한테 돌아온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만약 그 여자가 도망 안 갔으면 저한테 왔겠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나가세요. 정수가, 제발, 나가라고요.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남편이 떠나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분노와 해방감이 섞인 눈물이었죠. 그 후 남편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미 늦었어요. 민지가 제 편을 들어줬고, 준호도 아버지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어요. 6개월 후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였어요. 병원에서 연락 온 거였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저한테 연락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결국 병원에 갔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3년 전 항암 치료할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제가 옆에서 밤새 지켜줬었는데 이제는 혼자 누워있더라고요. 의식은 없고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네요. 의사가 설명해줬지만 저는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을 뿐이었죠. 보호자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미 이혼한 사이예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 남편은 2주 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도 초라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나마 온 사람들도 형식적으로만 조의를 표할 뿐이었죠. 영정 앞에 서서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내 청춘과 3년의 눈물을 줬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자의 말로가 저렇지. 정숙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저는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43년간 남편만 돌보느라 못 해본 일들을 하나씩 시작한 거예요. 먼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죠.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리도 새로 배웠어요. 그동안은 남편 입맛에 맞춰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요. 이탈리아 요리, 베트남 요리, 4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취향을 찾아가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지가 웃으며 말해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68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43년간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바라보며 살려고 해요. 남은 인생은 길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후회 없이 살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위하는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